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경찰사법대 그리고 미래융합대 학장으로 있는 조윤호라고 합니다. 우리 바쁘신데 우리 국제처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또 미래융합대 경찰사법대에 계신 우리 교내 교수님들, 직업 선생님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우리 선생님들과 정가학원에서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꿈인지 이게 실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이렇게 우리 앉아 계신 곳에서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제가 뒤를 도시면 지금 이 뷰는 이렇게 보는 게 처음이라서 여기 건물 이름이 뭐죠? 우리 정가학원의 원래 이 건물 이름이? 예, 저기 써 있습니다. 잠깐 뒤로 도시면 현판에 뭐라고 써 있죠, 선생님들? 빨리 프로파일링 얘기하면 좋겠는데. 부처님 말씀 프로파일링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조선시대 5대 궁궐 중에 하나인 경희궁 정전 숭정전이라는 저 이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곳에서 제가 지난 한 27년 동안 범죄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또 실무자로서 범죄자들을 지도 감독하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 오래전에 이런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을까? 범죄자를 지도 관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과 어, 똑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그것들을 조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 현판을 제가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저는 조금 낯섭니다. 우리 오늘 지금 제 이 장소가. 선생님, 제가 제목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했는데요. 프로파일링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저는 범죄학자이기 때문에 오펜더, 크리미널들을 프로파일링 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하시는 업무 안에서 혹은 퇴근 후에 만나게 되시는 분들, 가족분들, 친구분들, 모든 분들을 사실은 우리는 프로파일링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이 뭘까요? 제목이 부처님과 제가 범죄자 프로파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부다, 부처님, 우리 깨달으신 분, 또 눈을 뜨신 분, 전생에 우리가 업을 카르마라고 하는 업을 안고 계속 살게 되면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업을 우리가 다 소멸하게 되면 윤회도 멈추게 되고 업보가 사라지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신 분이세요. 프로파일링은 뭘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오, 박수 한번 우리 선생님께. 예.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심리 상태, 행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해서 어떤 특정 맥락, 상황, 영역에서 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의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개인의 심리 행동을 잘 살피고 이해해서 하위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핑하는 행동, 그 작업을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브 그룹, 이렇게 서브 스케일 이렇게 나눠 놓는 작업.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항상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아침엔 가족분들, 혹은 아주 낯선 타인분들도 아마 출퇴근 시간에 혹은 교내 안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셨을 텐데요. 의식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그룹핑합니다. 오늘 우리 운영실에 찾아왔던 학생들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다음에 오라고 할 건가 또 한번, 아니면 이메일로 혹은 오늘 이 만남을 끝으로 업무 행정 처리 종료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 무의식적으로 프로파일링을 또 합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가족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념 체계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 프로파일링을 다시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좀 다르게 대우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 6년 정도를 보호관찰관으로 일한 재직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처님 말씀을 우리 스님들 사실은 어찌 보면 한 30-40분 동안 제가 아주 귀한 시간을, 선생님들이 귀한 시간을 얻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이 귀한 시간을 제가 부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경험들, 제 마음속 깊이, 네, 특히 이제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관련돼서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이런 사건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선생님들과 우리 공유하는 시간이고 선생님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우리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꼭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렇게 엽기적인 생각을 한 범죄자들의 어떤 그 프로파일링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 내 주변, 내가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면서 프로파일링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제 경험들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저는 제 소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뭐 우리 동국대 안에서 범죄학 교정학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 추가로 연구 영역이 전자감독 어떻게 운영해야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마약, 도박 중독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범죄학자로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석방 심사하는 업무. 끊임없이 서류를 통해서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얼마 전에는 우리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 대거 또 이렇게 가석방이 되기도 했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박, 우리나라는 매출 총량으로 7가지 도박 사행 산업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일 잘 아시는 갬블링이 뭐죠? 갬블 도박죄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자입니다. 우리 근데 합법적인 도박이 있습니다. 사행 산업이라고 부르는 거 뭐죠, 선생님들? 역시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조금도. 네. 카지노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합법적인 우리 강원랜드라는 곳에 가시면 탄광지역 특별법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특별법을 가지고 그 지역에만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습니다. 또 뭐 있으세요? 뭐 있을까요? 합법적인.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복권 사시죠. 네, 또 경마, 렛츠, 네, 맞습니다. 경마, 경륜, 경정이라는 우리 경주류들도 있고 또 스포츠 토토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죠? 네, 역시 전혀 사행산업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또 청도에 가면 소싸움이 있습니다. 네, 그 합법적인 사행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 총소득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즐기시면서 도박에 중독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까, 잘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프로파일링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도박류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도박류를 수익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은 가석방이 제가 지금 많이 고민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 가석방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다시 재범을 해서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지? 네. 무기수? 네. 많은 피해자,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우리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살게 되잖아요. 네, 지역으로 돌아와서 사회로. 그래서 내보내는 그 상황에도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면회는 몇 번 하는가? 지난 15년 동안. 네. 그리고 편지를 몇 회나 보냈는가? 네. 그리고 피해자에게 나가면 돈을 벌어서 정말로 갚을 가능성이 있는가? 본인은 갚겠다고 하는데요. 취업 조건부로 내보내달라고 해서 회사에 취직하는 거 딱 보고 내보냈는데 정말로 내보낼 것인가? 진심인가?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석방 심사를 하면서 많은 요소들을 검토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이 교도소 안에서 이 긴 시간 정말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불성이라는 것을 느꼈을까, 깨우쳤을까, 잠시라도 내보냈을 때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면 어떡할까? 너 신고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런 일들을 저는 하면서 요즘 많이 이렇게 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 범죄자가 되는가? 카르마가 뭘까요? 저는 범죄학자라서 우리 선생님들께 카르마와 관련된 범죄학 이론,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40년대 에드윈 서덜랜드라는 범죄학의 아버지가 말한 차별적 접촉이론이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까르마, 업이라는,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특성들이 결국은 지금 여기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결과물들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 업이라는 것이 그 오래전에 우리 범죄학자 20세기 이후에 나온 많은 이론들과 잘 맞닿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또 프로파일링 관련돼서 이걸 통해서 저 같은 범죄학자들이 어떻게 육바라밀, 바로 교정학자들이 만드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우리 부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CBT라고 부르는 우리 뭐 교육학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심리학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인지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일체 유심조라는 이런 사상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번쯤 내가 우리 중구에 특히 우리 학교 근처에 성범죄 알림이 시스템 통해서 몇 명이 지금 살고 있는지 나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우리 여가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알림이 시스템. 로그인을 좀 하시긴 해야 되지만, 인증해야 되지만, 우리 중구 학교 근처 난 알고 있다. 알림이 시스템 들어가 본 적 있다.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분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혹시 우편물을 받으셨을까요? 네? 네. 거주하시는 곳을 제일 먼저 보게 되시죠. 이 사진은 아동 성범죄 이렇게 해외 사진이에요. 국내 이미 구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초상권 문제가 전혀 없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보호관찰관을 하면서 뭐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소위 이제 서울 남부 지역 일대에서 한 1년에 1,000명 정도를 지역사회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일부는 이런 성범죄자들, 출소한 성범죄자들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펜더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1,000명을 물론 이제 저희 팀이 같이 하지만 어떻게 똑같이 우리 4-5명이 어떻게 1,000명을 관리하겠어요. 그렇죠? 프로파일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행동 특징이나 범죄 현장 혹은 뭐 흉기를 썼는지 범죄 수법, 또 피해자를 선택하는 과정들, 또 증거를 인멸하는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소제기, 즉 얘 혐의 있어요, 처벌해 주세요 하고 하는 고프로파일링하고 다르게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리스크예요. 다시 재범을 할 것인지.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업무와 관련돼서 혹은
누군가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항상 프로파일링을 하세요. 내 옆에 동료도 오늘 상황이 어떤지 잘 살피셔야 되고 내 상황도 살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주변은 잘 살피지만 우리가 나 스스로를 프로파일링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은 제 강의의 주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프로파일링 전반의 이런 원리를 좀 보시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나를 내 안에 지금 상태를 좀 프로파일링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나름의 어떤 주제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인종이 뭔지, 나이, 그리고 조세핀이 그러니까 아동 특정 아동에 대해서 판타지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심리 도구를 통해서 성향이 어떤지 봤더니 이러이러는 문제가 있고. 네. 자,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면 보호관찰관이 매일 찾아갑니다. 정말로 자주 찾아가게 되고 너무 바쁘면 전화도 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얼굴 봅시다. 어디 있어요? 오늘 회사 어떻게 갔다 왔어요? 발찌도 있죠. 전자발찌.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진짜로 지금 퇴근하는 길인지 안 가던 곳에 왜 갔지? 네. 피해자 근처나 아이들 있는 유치원 뭐 이런 데 가면 바이브레이션이 갑니다. 발찌에서 진동이 갑니다. 자동으로. 너 거기서 나와. 네.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이 또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아시아 태평양 우리 보호관찰 보호관찰 학회 학술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호주 보호관찰관 분이 발표를 하시면서 재범률이 호주가 20%가 목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데 발찌찬 일렉트로닉 모니터링, 발찌찬 범죄자들 흉악들이 거의 60%가 재범을 하는데 20%로 낮추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리스크가 높죠? 발찌도 채우고 보호관찰관이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형량도 더 훨씬 길게 받고 교도소에 처벌받고 왔는데 왜 이렇게 높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현대 법 체계에서 교화 시스템이 중요한데 현실적인 예산 부족이나 그런 부분이 있고 교화보다는 언벌주의 위주의 사고만이 전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한 낙인 효과 때문에 기존의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배제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제가 쳐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전공이 뭔지 여쭤봐도 돼요? 전기전자가 네, 엔지니어링.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원래 가지고 있던 습성,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형벌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전혀 사실은 우리가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응보 위주의 사실은 교정을 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벌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습으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카르마. 네. 본인은 나는 죄값을 치렀다. 일부는 나는 당당하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제가 보관찰하면서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다시는 이 시스템으로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의지를 갖고 나가지만 정말로 이제 범죄 부하 기간이라고 합니다. 1, 2년 안에 대다수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르마를 바꾸는 것이 어려운가.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개입 활동, 치료 활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주 우리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점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낱낱의 티끌마다 세계가 다 들었네.
한없는 긴 시간이 한 생각 찰나이고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한 긴 겁이니라는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대상자들을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만났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동국대 안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이제 중간 관리자가 돼서 이제 보호 관찰을 해서 범죄를 예방해야지 이렇게 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비행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이 낱낱의 티끌마다 세계가 다 들었네라는 이 표현을 20대 중반에 처음 사무관이 됐을 때 제가 이제 느끼게 될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린 10대였는데 너무나 반항을 많이 했고 우리 소위 이제 재범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다 문제, 환경, 가정,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모든 그래서 보고 있어. 선생님이 보고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어. 재범하면 혼나. 다시 소년원에 보낼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무사히 내가 이 인연을 이 아이를 감독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질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같은 또래의 아이를 감금하기도 하고, 네, 성매매도 시키고, 네, 또 아이들을 가출하게 해서, 네, 같이 공범이 되게 하고. 네. 선생님,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10대 아이들은 엄청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왜 1년 우리는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랑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엄청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아이를 보고 제가 사실은 엄청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같이 인연 있는 동안 많은 안 좋은 것들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정말로 국친 사상이죠. 이제 보호자분이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같이 했었는데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인이 많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뭐 이제 어리다 보니까 금세 회복이 됐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제 아마 지도 감독이 조금 서툴렀는지 잠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명수배를 내려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데리고 오고 또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하는 식으로 이런 교정, 사회 내 교정이 이루어지는데 아이가 경찰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는 말이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출산 관련돼서 이제 아무도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려서 이제 힘든 나이는 어리지만 본인이 출산과 관련된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의료부터 모든 걸 이런 걸 같이 했는데 최대한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을 해줬어요. 근데 롱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 헐트를 통해서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앞으로 이제 교육도 받고 해야 되니까 입양을 보내고 그 전에 보였던 행동하고 되게 다르게 선생님 제 통장 좀 보세요 하고 이제 제가 돈을 이렇게 모았어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됐어요. 아르바이트에서 120만 원이 됐어요. 매달 저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뭔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 아이는 제가 관리하는 10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한 번 연락 두절이고 잠수를 하면 제재 조치를 해야겠다는 많은 그런 고위험급 리스크가 높은 아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 혹시 제가 이렇게 매달 돈을 모으면 선생님이 제가 그
어떤 아이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엄격하게 감독을 하고 아이한테 우리 여기 한남 직업학교에 뭐 이렇게 등록을 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어느 순간 어쩌면 내가 이렇게 돈도 잘 모으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하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혼자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순간 갑자기 그 한 달 만에 아이가 저보다 더 성숙한 눈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한 모든 세계를 우리 안에서 다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또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범죄자들 특히 이 사진에 있는 이런 아동 성범죄자 역시 내면에 불성이 있을까요?라고 처음에 여쭤봤는데요. 네. 프로파일링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미디어나 뭐 이런 영화 속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이 주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길티 낙길티라는 그러니까 유죄 무죄 증거와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그 사람 인터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이런 수사기관에서의 프로파일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정 마지막 교정 단계에서도 이제 프로파일링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센턴싱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양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죄다 무죄다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형사법 시스템 안에서 양형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선생님과 제가 같이 공범을 준비해서 50% 똑같이 기여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유죄를 받고도 집행유예로 바로 학교로 다시 가세요. 내일 수업 듣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같이 똑같이 50%씩 기여했는데 그리고 유죄 받으면서 저는 교도소 2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길티, 유죄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양형이죠. 근데 이 양형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선생님? 뭐 때문이죠, 사실? 판사도 나름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여기는 어린 시절에 가출했었고 뭐 크게 학교에서 상 받은 것도 없는데 여기는 상도 많이 받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리고 피해자한테 합의도 해주고 여기는 뭐 크게 합의하지도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파일링 그 결과들을 놓고 이제 양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주로 하는 것은 행동이나 범죄 현장 그리고 성격 검사 관련돼서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할 건지가 핵심이고요. 저희 쪽 교정 분야에서는 사실은 재범 가능성을 제일 많이 보고 그 안에는 항상 잘 변하는 요인 이것도 우리 부처님 말씀하고 너무 같아요. 동적 요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은 변화된다. 네. 범죄를 저지를 때의 요소가 항상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다 해서 동적 요인이라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무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할 때 동적 요인들을 조사합니다. 바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도 자녀들을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시죠? 네. 근데 사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 남자친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여자친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 동료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 갖고 계신데 프로파일링을
하시고 바뀔 가능성이 있고 바뀔 가능성이 좀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정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바뀔 수 없는 건 뭐죠? 거의 바뀌기 어려운 건? 아주 심플하게 제일 바꾸기 어려운 건 우리 선생님 우리가 타고난 성별 같은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나이 뭐 이런 거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적 요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응? 예? 어떤 환경. 고맙습니다. 근무 환경. 우리 가족들이 밥 먹는 뭐 그죠? 환경 그것도 좋습니다. 네. 뭐든지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네, 이 사람의 필요한 어떤 욕구를 조사해서 자원을 찾아다 주는 우리 제가 이제 결론에 말씀드려야 되는 아레날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스크 다음으로 중요한 게 니드라는 바로 자원입니다. 재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것들이 그 전부는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니드 즉 자원입니다. 욕구 재범 가능성과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네, 이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 것인가 본인이 잘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주로 수사기관에서 뭐 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방화 그림도 있는데요. 제가 되게 후회되는 보호관찰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 불 표시를 보면. 네. 보호관찰관은 선생님 면담도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사회봉사 명령도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떤 봉사기관에 배치할 것인가. 근데 선생님 혹시 봉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봉사? 무보수로 네. 타인을 위해서 우리 노동력을 네. 제공하는 거죠. 근데 명령을 때립니다. 네. 500시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동 목욕 하세요.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 하세요. 라는 걸 하는데 봉사가 끝났습니다. 거의 뭐 6개월 넘게 7개월 넘게 긴 시간 끝났는데 제가 종료하고 그 복지관을 갔는데 매주 종료된 그 범죄자가 거기서 이동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공식적으로 모든 형벌이 끝났는데 사회봉사 명령이 끝났는데 왜 나와요? 뭐 하려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게 되네요. 본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봉사라는 걸 하고 범죄자들이 봉사 시간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주말에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복되는 습, 내가 가지고 있는 까르마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운영해야 하는지, 그래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타인을 돕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나 괜찮은 인간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 물건을 취하고, 그죠? 내 분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표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 봉사 명령을 참 쉽게 했었는데 딱 하나 제가 후회되는 게 이 한 중년 여성을 복지관에 보냈는데 자꾸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빨리 끝내라는 또 타이밍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분이 봉사를 잘 하시는데 자꾸 라이터를 복지관에서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식사할 때도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가방 좀 봅시다. 여러분 영장 없이도 형이 집행 중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보호관찰관은. 가방 모두 다 털어요. 핸드백 전부. 이만큼 라이터가 나옵니다. 가방 안에 라이터를 가지고 다녀요. 담배 안 피잖아요? 담배 안 피워요. 라이터 이만큼. 프로파일링을 시작합니다. 네.
뭐든지 건강하게 잘 일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식당에서 일도 하시고 왜 자꾸 라이터를 가방에 갖고 다니지? 담배도 안 피는데. 네, 뭐지?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안 갖고 다닐게요. 이렇게만 하시는데 자꾸 가방에서 나와요. 어릴 때 우리 프로파일링 할 때요. 말만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띱니다. 마지막 프로파일링은 공식 서류를 보는 건데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사망하셨어요. 남동생도 사망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큰 불이 났어요. 본인만 살았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겉으로는 잘 이렇게 지내고 뭐 물론 이제 재산범으로 왔지만 사기 뭐 이런 걸로 횡령으로 왔는데 항상 라이터가 있으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네. 불이 손에 있으면 통제할 수 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강박관념처럼. 그래서 이분을 내가 치료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제 그 병원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분에게 맞는 치료를 찾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느낀 적이 있었고요. 제가 실패 사례라고 말씀드린 건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 범죄학에서 말하는 그런 내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환경을 통제할 수 없고 원하는 대로 대우받지 못해서 생기는 긴장감 이런 걸로 인해서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차라리 이게 오히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례여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범죄학의 아버지는 차별적 접촉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업장 소멸이라는 부처님 말씀과 왜 같냐면 반복해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 내가 맺는 어떤 내가 배우게 된 가치 체계 그리고 합리화하는 방식들 내 문제 행동을 합리화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라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관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자기 통제 이론, 그러니까 즉 사람은 8, 9세 아동 때 이미 자기 통제력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범죄를 해야 됐는데 참는 것이라고 보는 조금 부정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는 이러한 이론에서는 또 조금 반대되는 설명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범죄학자들은 차별적 접촉 이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까르마를 기본으로 해서 많은 교정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성선설 차별적 접촉 이론 이후에 육바라밀 6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이렇게 내가 맺고 있는 일상적으로 내 가까운 사람들과 내가 해온 습관적으로 해온 어소시에이션 이런 교류 접촉이 계속해서 나를 이런 업을 반복해서 짓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6가지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한 방법, 육바라밀 실천행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지 부조화 이론 아시죠? 내가 문제되는 행동을 해버리고 나면 우리 인지 체계는 불편합니다. 담배 피는 행동을 해버리고 나면 담배를 합리화하는 기제를 만들어내는 거랑 같은 거예요. 부조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보시, 자비심으로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 아까 말씀드린 사회봉사명령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시는 반드시 조건 없이 이렇게 베푸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를 지켜서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될 두려움 이런 것을 없애주는 행동. 이것도 보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지계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비도덕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중생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들이 결국은 나 자신을 열반의 피안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욕입니다.
사실은 분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 일체 만법이 인연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환경에서도 우리 앵거 매니지먼트 저희 교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입니다. 정진, 항상 부지런히 진리를 찾아서 스스로 노력하는 실천행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정입니다. 허영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착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반야, 지혜입니다. 아레날 원리까지 잘 이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아까 모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걸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긴 강의, 두서없는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범죄자들을 관리하면서 재범했다는 연락을 듣고 달려갈 때마다 왜 아직 집행유예 중인데 이제 들어가면 정말 못 나올 텐데 왜 술집에서 싸웠어요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낯선 사람이 쳐다보는데요. 식사 중에 나를 무시하는 걸로 생각해서 흉기를 차에서 갖고 왔어요. 꼰대를 보여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대상자를 보고 제가 이 마음이 나 같으면 식사 중에 나와 낯선 사람이 자꾸 눈이 마주친다면 여러분 우린 어떻게 생각하죠? 나를 아는 사람인가? 나를 동네에서 봤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거울을 꺼내서 볼 것 같아요. 자꾸 눈이 마주치면. 근데 제가 관리했던 우리 많은 대상자들은 어디 눈을 똑바로 봐. 네, 눈을 내려. 나를 무시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모든 것은 내가 바라보는 렌즈, 나의 마음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몇 달만 더 버티면 이제 정말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고 가족과 즐거운 정말로 이제 법무부 오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 술집에서 낯선 사람하고 눈이 계속 마주쳤다고. 네. 다시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유심조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